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지리산의 계곡으로 수련회를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8월 초 진짜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저희 학교 선배 A가 간부 수련회에 갔습니다. 단거대 회장이었던 A형은 만반의 준비를 했죠. 사전 답사도 가서 2박 3일 동안 뭘 할 건지도 뭘 먹을 건지도 다 준비를 했죠. 각 학과의 집행부와 단대 집행부까지 토탈 36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놀기에는 계곡이 괜찮다 싶었던 거죠. 도착을 했고 물놀이를 미친 듯이 했답니다. 그날 저녁은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뻗었다네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오후 준비된 시나리오에 맞춰 재미나게 놀았고, 그날 저녁 즉 마지막 밤에 폐가 체험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답니다. 마침 캠핑을 하고 있던 곳에서 5분여쯤 되는 산속에 폐가가 한 채 있더라고요. A형이 사전 답사를 갔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폐가였죠. 허름한 담에 좀 공간이 있는 마당에 초가집 같은 집이었죠. 딱 보기에 담력 체험하기 좋은 것 같길래 기억해뒀는데요. 그리고 결국 실천에 옮겼죠. 진행하는 단대 집행부 6명을 제외한 30명은 5명씩 6조로 나눠서 1조가 올라가서 미션을 수행하고 내려오면 2조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A형을 포함한 2명은 진행본부를 맡고, 진행 1팀 2명은 폐가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조를 올려보내고 보고하고, 진행 2팀 2명은 폐가 근처에 숨어서 조가 무사히 올라왔는지 미션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보고하고 사람들을 놀래켜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보고는 무전기로 했고요. 여기서부터 미션에 관해 설명을 좀 드리면, 도착한 조는 방 2개 중 오른쪽 방에 들어가서 미션이 적힌 일기 같은 것을 찾아 그곳에 적힌 미션을 마당에 나와서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체 줄넘기 20회, 숨겨둔 쪽지 찾기 등등이었죠. 그리고 폐가 담벼락에 몰래 카메라도 한 대 설치를 했대요. 방송학과가 있어서 적외선 촬영이 되는 카메라 한 대를 마당과 미션이 적힌 방이 모두 보이는 위치에 설치했죠. 10시가 되었을 때 1조가 올라갔습니다. 과별로 묶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과로 섞어서 5명을 만들었대요. 라이트 하나를 들고 5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1조 올라갑니다. 진행 1팀의 무전이었습니다. 아았다. 10분이 흘렀습니다. 진행 2팀 애들 아직 도착 안 했냐? 대답이 없더랍니다. 진행 2팀 1조 아직 도착 안 했냐고. 딸랑딸랑 거리는 작은 방울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진행 2팀에 있던 2명은 뭐가 그렇게 신난지 목소리는 죽이고 키득키득 웃고 난리더래요. 또 10분이 흐르고 그곳에서 또 10분이 흘렀습니다. A형은 1조가 내려오지 않으니 약간 불안했습니다. 1팀, 1조 아직 내려오지 않았냐? 예,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2팀 애들 빨리 내려보내. 아직 미션하고 있냐? 역시 대답이 없더랍니다. 2팀 대충 하고 애들 빨리 내려보내. 뭐 하냐? 애들 빨리 내려보내라고 2조 올려보내야 할 거 아니야. 몇 초 후에 2팀에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려보낼까? 내려보내 그럴까? 내려보내자. 또 작은 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A형은 나중에 2팀 자식들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대요. 일단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진행 1팀으로부터 1조가 도착했다는 무전을 받고 2조를 올려보내라고 했대요. 2팀으로부터 무전이 왔죠. 자기들끼리 또 뭐라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더래요. A형은 애들이 몰래 숨어서 애들이 쫄라있는 걸 보니 되게 신나는가 보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6조가 전부 체험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던 자신과 진행팀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차례였습니다. 1팀과 본부팀 4명은 폐가로 올라갔죠. 고요하더랍니다. 갑자기 오싹 소름이 돋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폐가로 다가갈수록 오싹오싹 소름이 돋더랍니다.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 아무런 대답이 없더랍니다. 원래 진행 2팀이 숨어서 진행 과정을 보기로 한 담벼락 뒤로 가보니 2팀 2명은 거기서 앉아서 자고 있더랍니다. A형은 화들짝 놀라서 깨웠죠. 근데 안 깨더랍니다. 아무리 흔들고 소리쳐도 말입니다. 싸대기를 한 대 때렸더니 형은 왜 올라오셨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더니 벙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더랍니다. 미친. 여기서 퍼질러 자고 있냐? 무전기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전으로 키득키득 웃고 떠들고 난리더만 뭐하는 거야? 옆에 있는 후배도 싸대기를 한 대 때렸더니 그제서야 일어나더랍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육조까지 전부 다 하고 내려갔는데 너희 진짜 나 놀리냐? 그러자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이야말로 저희 놀리지 마세요. 일부러 겁주려고 그러시죠. 그런 걸로 안 놀라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랑 무전기가 사라졌던 거죠. 난 카메라랑 무전기 찾아서 내려갈게. A형은 카메라를 둔 곳으로 가는 길에 폐가 입구를 지나쳐 오는데 담이 성인 가슴 높이밖에 안 와서 안이 보이더래요. 근데 무전기가 마당 가운데 떡하니 떨어져 있더랍니다. A형은 순간 소름이 쫙 돋더래요. 형은 카메라도 두고 그냥 내려가던 일행과 합류해서 내려왔더랍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서 찾아서 왔죠. 그런데 희한하게 올라간 6조 모두 미션을 뭘 수행했는지 기억이 없더래요. 그냥 올라갔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내려온 것만 기억이 난대요. 형은 많이 꺼림칙하더래요. 그래도 그냥 무시를 하고 왔죠. 그리고 다음날 같이 갔던 방송과 동갑 내기 형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왔더래요. 자기랑 뭐 좀 보자는 거였죠. A형은 뭔데 이러나 싶어서 순순히 따라갔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형은 그걸 다 보고 나서 선체로 10분을 있었던 것 같더래요. 그 영상은 폐가 체험을 할 때 찍은 테이프였는데 그 영상이 엄청 충격적이더랍니다. 올라와서 후배가 카메라를 켰는지 카메라 앞을 기웃기웃하던 것을 시작으로 10여 분을 아무도 없는 폐가만 찍고 있더래요. 그리고 1조가 마당에 진입을 하더랍니다. 마당 초입 부분까지 막 두리번거리면서 잔뜩 움츠린 자세로 5명이 진입을 하더니 마당 중간을 지날 무렵 5명이 똑바로 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5명 모두 일제히 고개를 양쪽으로 흔들더래요. 엄청 빨리 흔들면서 양손을 번쩍 들더니 고개를 미친 듯이 양옆으로 돌리면서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하더래요. 흡사무당이 신내림을 받을 때처럼요. 그러고 한 5분여를 그러더니 마치 짠 듯이 제자리에 멈춰서더랍니다. 5명 모두요. 그리곤 슥 하고 돌아서 나가더랍니다. 그렇게 똑같은 장면이 6번이 반복됐습니다. 형과 친구는 그 장면을 꼼짝도 못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눈만 부릅뜨고 보고 있었죠. 시간상 자고 있던 이 팀을 깨우고 내려보낸 후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에 마이크가 없는 거라 소리는 녹음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잡음이 들어가더랍니다. 완전 집중해야 들릴 정도로 작은 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방울 소리가 커지다가 화면이 까맣게 되더라네요. 꺼진 거죠. 스스로 말이죠. A형과 친구형은 말 없이 꺼진 화면을 10여 분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그 즉시 소각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후 일입니다. 애들이 전화가 오더래요. 자꾸 꿈에 이상한 게 나온다고. 폐가에 어떤 사람이 한복 같은 걸 입고 굿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자기를 탁 쳐다보는데 얼굴이 까맣게 탄 사람이더랍니다. 계속 그런 꿈을 꾼다는 겁니다. 형은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캠핑을 했던 마을로 가서 폐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더랍니다. 어르신께서 아직 국민학교에 가기도 전 엄청 옛날이죠. 그 집에 무당 한 분이 집을 짓고 기거를 시작했더랍니다. 아마 신을 받고 조용히 묻혀 살고 싶었던 거였겠죠. 가끔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 굿을 해주시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들을 얻어 가셨대요. 소소히 작은 것들은 그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던 비가 많이 오던 날, 그 무당이 직접 마을까지 내려와서 당시 이장에게 마을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은 들은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더랍니다. 비가 많이 와서 계곡물이 많이 불었으니 절대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구멍이 난 듯 비가 오던 날, 그 마을 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오늘 길에 물가를 지나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그대로 익사하였더랍니다. 그 아이 부모는 너무 슬픈 것과 동시에 그 무당을 원망스럽더랍니다. 그 애가 누구 집 아이인지 말해줬으면 그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는 절대는 해선 안 될 짓을 했더랍니다. 밤 늦은 시간 무당이 자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른 거죠. 안에서 그 무당은 자고 있었는데요. 그 어르신께서 정말 엄청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런 말하더랍니다. 집에 불이 붙어서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허겁지겁 그 집에 도착하니 이미 집은 화염이 완전히 집어삼킨 상태였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은 그 불 속에서 그 무당은 굿을 하고 있더랍니다. 자신의 몸은 타고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보며 근처에 갈 수가 없었죠.
어른들은 얼른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더랍니다. 그 장면은 아이가 결코 봐서는 안 되는 거였으니깐요. 어르신은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시더랍니다. 새빨간 화염 속에서 양팔을 들고 뛰며 구슬하던 그 검은 실루엣을요. 그리곤 정신을 차리고 불을 껐지만 무당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이래서 신을 받은 분들은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화가 돌아오니까요. 그 마을에는 매년 불이 난 그날에 그 폐가 앞에 제사상을 놓고 제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A형은 나머지 35명을 다 이끌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왔더랍니다. 그 후로 애들이나 자신이나 별 이상은 없네요. 두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다리. 겨울에 겪은 일인데 정말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던 일이입니다. 워낙 귀신 같은 거 잘 안 믿는데 겪은 일을 잘 생각해보면 귀신에게 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회사 근처에 외삼촌 댁이 있으신데 어머님께서 전화하셔서 아들 퇴근하면서 외삼촌 댁에 들려서 물건 좀 받아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부업으로 외삼촌 댁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마눌에게 전화해서 좀 늦는다고 말하고 외삼촌 댁에 들렸는데 엄마 갖다 줄 물건이 지금 없어서 공장에 물건 가지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몇 번 갔던 공장이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럴게요 하고는 외삼촌 차 뒤로 제 차를 운전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가 한 7시쯤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어둡고 길이 매우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외숙모께서 갈 때 조심히 운전하고 외삼촌 차 잘 따라가라. 길에 눈이 쌓여서 논두렁이 잘 안 보여서 빠질 수도 있어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외삼촌을 따라가고 있는데 큰 대로변을 지나 마을 길을 가고 있었죠.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기름 게이지를 보니 기름이 없는 걸 보고 아차 싶었죠. 그래서 외삼촌께 공장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먼저 가세요. 보험 불러서 기름 좀 넣고 금방 따라 갈게요라고 말한 뒤 외삼촌을 보내고 나서 차에서 전화하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먹통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폰 사용하는데 탈옥해서 한참 이것저것 해놔서 간혹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 그냥 그런 갑다 하고 재부팅했는데 계속 먹통이라서 강제 재부팅을 5회 정도 하다 보니 전화가 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호가 안 잡히더라고요. 통화권 이탈 표시만 나오고요. 여기가 산속이라 그런가 싶어 눈을 맞으면서 한참 걸어가다 보니 민가가 보이고 그쯤 되니 전화가 잘 터지더라고요. 희한한 게 안테나가 하나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삼거리를 기준으로 제가 오던 길은 통화권 이탈. 삼거리를 지나 민가 앞은 안테나가 빵빵. 이게 뭔가 하고 의심하기는 했지만 눈도 오고 춥고 빨리 삼촌을 따라 가야 했기에 보험회사를 부르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 전화통화 후 차로 다시 돌아와 보니 여전히 전화는 통화권 이탈.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치킨을 시켰는지 치킨 배달차가 제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어라? 전화 안 터지는데? 하고 봤더니 안테나 수신 표시가 빵빵하게 되어 있고 이번엔 전화가 잘 터지더라고요. 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마눌님 전화. 왜 이리 통화가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초지종을 설명 후에 통화를 끊고 차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험이 안 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보니 전화는 다시 통화권 이탈.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한참을 다시 걸어가서 민가 앞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담당 기사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전화해보니 담당 기사님이 고객님 그 근처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고객님 차량이 안 보여서 전화드렸는데 계속 전화가 안 되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짜증도 나긴 했지만 우선 추우니까 땡땡거리 앞에 있어요. 차에서 전화가 안 되니까 여기 앞에 가로등 있는 데서 기다릴게요. 하고 길에서 기다리는데 한참 후에 보험기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기사님 차를 타고 제 차로 가서 보니 여전히 전화는 잘 터지고요. 계속 전화 안 되는데 희한하게 누구만 있으면 전화가 잘 되네. 내가 저주받은 몸땡이인가? 라고 혼잣말을 한 뒤에 보험기사님이 5리터 기름을 사오셨다며 차에 기름을 넣어주시는데 기사님께서 말하시길 어라? 기름이 아예 앵커는 아니네요. 소리가 기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니 기름 주유 후에 시동을 걸어보니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너무 추워 차에서 몸 좀 녹이면서 기사님 레카 차량이 가는 걸 보고 있는데
그 레카 차량이 아까 그 삼거리를 지나 좌회전하자마자 갑자기 차량이 푸득푸득 거리더니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고 계속 시동을 걸었는데 결국 배터리 방전까지 되어서 아예 먹통. 결국 다시 보험 신청하려고 전화를 보니 여전히 수신 이탈. 다시 아까 그 삼거리까지 가서 기사님께 휴대전화로 전화드려서 시동이 다시 꺼졌다고 말했더니 다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기사님도 시동을 걸다가 안 걸려서 레카에 차를 걸고 시내 카센터로 가기로 했습니다. 레카에 질질 끌려가다가 시내에 도착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어보니 단 한 번에 시동이 걸리고 주요 게이지는 미세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기사님께서 이상하다고 분명 방전돼서 시동도 안 걸리고 배터리 점프해서 시동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리더니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암튼 미심쩍긴 하지만 뭔가 기분 나빠 레카에서 차를 내린 후 부모님과 외삼촌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더니 외숙모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서 자거라. 오늘 되도록 운전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바로 자거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있은 다음 날 외숙모께서 전화해서는 너 혹시 어제 어디 삼거리 지나 시동 안 걸렸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혹시 다리 못 봤니? 확실하지는 않은데 오래전에 거기에서 버스가 한 대 떨어져서 높지 않은 다리인데도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었어. 그 이후에 이상하게 거기에서 짤짤한 사고가 많이 나. 앞으로는 그쪽으로 절대 다니지 말아라. 왠지 불안해. 통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다리를 못 봤거든요. 퇴근 후 밤에 가기는 무섭고 해서 회사 점심시간에 낮에 그곳에 다시 가봤는데 제가 차를 세워뒀던 곳이 다리 위였더라고요. 그렇게 높지 않은 다리이고 마을 다리다 보니 다리 옆에 난간 같은 게 없는 그냥 시멘트 다리. 그 위에 차를 세워놨으면서 거기를 몇 번이나 나와서 돌아다녔는데 왜 전 거기가 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네요. 거기다 계속 전화가 안 되다가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잠깐 동안 전화가 터지고 전화가 안 되다가 삼거리만 벗어나면 전화가 터지는 것과 보험기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저를 못 보고 지나가셨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거기가 시골 외진 곳이라 길이 하나밖에 없고 주변은 전부 다 논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동이 잘 걸렸다가 기사님이 삼거리 벗어나자마자 시동이 꺼지고 그 이후에 기사님이 계속 걸다가 포기하고 시내로 가자마자 시동이 아무 이상 없이 걸리고 암튼 그날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소름이 돋고 무섭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군 복무 중에 귀신에게 홀렸다. 벌써 10년도 지난 얘기다. 당시 나는 강원도 모부대에서 포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우리 포대는 이상한 전통이 아닌 전통이 있었는데 내용이 즉슨 삼포사수는 무조건 일포에서 귀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은 본다는 것이었다.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다. 그런 내용이 간부는 물론이고 대대장 귀에도까지 들어갈 정도였으니 대대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무당은 안 불렀지만 우리 포대 삼포사수가 바뀔 때마다 군종 목사님을 불러서 같이 일포로 가서 기도를 올릴 정도였다. 여튼 나 이전에 몇 가지 사건을 말해보자면 나 신병 때 거의 왕고급이던 병장이 삼포사수를 달았을 때 이야기다. 그날 교대장이었던 병장이 밤새느라 배가 고파서 당시에 당직병이던 일포 반장에게 먹을 것 없냐고 하니 훈련 때 안 먹고 남은 건빵이랑 마스타가 화포 안에 있을 거니까 나중에 근무 교대 때 가져와서 먹자고 했었다. 근무 교대 시간이 돼서 병장은 일포 포상으로 갔다. 우리 부대는 포병임에도 불구하고 막사에서 포상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10분이 걸렸다. 거기다 산길이라서 근무지까지 같이 가는 교대장은 없다고 봐도 된다. 대부분 중간쯤에서 담배 피고 기다리고 있지. 아무튼 그 중간쯤 위치가 일포 포상이었다. 일포 포상을 지나면 계곡이 있어서 다리를 설치해둔 그런 구조. 암튼 근무자들은 보내고 일포로 건빵을 가지러 가던 병장은 화포의 치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화포 안 의자에 어떤 여자가 앉아서 병장을 내려주고 있더란다. 보자마자 이게 그 귀신이구나 했던 병장은 몸이 움직이더란다.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귀신이 건빵 내 거인데 제사밥 가져가는 거 아니다. 이러더란다. 결국 병장은 기절해버렸고 암튼 내가 삼포사수가 됐을 때 이야기다. 때는 2월이었다. 그날이 내가 강원도에서 보낸 두 번의 겨울 중 가장 눈이 많이 온 날이다. 그날은 내가 교대장이었다.
시발시발 거리면서 나는 일포를 지나서 있는 다리까지만 건너고 나머지 근무자들은 교대하면 안전하게 교대했다고 포대 행정반에 전화해라고 지시하고 담배를 피고 있었다. 아 춥다 하고 있는데 저기 일포 포상서 뭔가 흰 게 보이더라. 저게 뭐지? 하고 보는데 눈이 그리워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흰색은 잘 보이더라고. 뭔가 희게 빛이 나는 그런 거였다. 어설프게나마 사람의 실루엣을 한. 근데 가까이 다가오진 않고 나랑 한 50m 떨어진 곳에서 계속 왕복하더라.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형상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성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서야 나도 이게 귀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때 기분은 평생 못 잊는다. 마치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앞에 무섭게 생긴 개랑 마주쳤을 때의 느낌. 암튼 생각은 되는데 몸은 공포로 인해 얼어버린다. 그리 서성이더니 날 봤는지 서서히 다가오더라. 오지 마라 조금만 더 오면 총으로 갈겨버린다 이러고 있었다. 근데 그 다리를 못 건너고 다리 입구서만 서성이더라고. 암튼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였다. 누가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게 아닌가. 눈에 불이 번쩍하더라. 그제서야 정신 차려보니 그날 당직 사관이던 우리 행보관이더라. 혀를 쯧쯧 차면서 니도 홀렸나? 하더니 따라오라더라고. 근무 교대했다고 전화가 안 와서 올라와 보니 내가 홀려서 가만 서 있었단다. 암튼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근무자들이 있는 초소로 갔다. 근데 초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안에서 문을 잠궜더지. 행보관이 보다 못해서 초소 앞쪽의 유리창을 박살 내버리니까. 소리를 지르더니 좀 진정이 되더라고. 그렇게 근무 끝내고 행정반에서 따뜻한 거 마시면서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더라. 난 위에 그대로 말했고 나머지 4명 근무자들은 하는 말이 나랑 헤어지고 2명이 근무를 서러 가는데 귓가에 노래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마치 사포의 오병장 노래 소리 같은. 앞 근무자 이포 아니야? 이러면서 초소로 가는데 뒤에 뭔가가 개처럼 달려왔단다. 그리 빠른 건 아니고 일단 겁나잖아. 같이 초소로 뛰어들어갔지. 들어가자마자 문 걸어 잠그고 시발시발 하면서 있는데 앞선 근무자 2명은 어리둥절하지. 뭔데? 뭔 일인데? 이러는데 밖에 뭐 있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막 짐승이 앞발로 문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렸댄다. 이거 뭐지? 멧돼지인가? 승냥인가? 이러는데 갑자기 밖에서 아까 그 사포 오병장이 나야 문 열어봐.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 오병장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말투에 저런 서울말이 아닌 쌍도 출신으로 사투리 쓰던 놈이었어. 그때부터 난리가 났지. 밖에서는 뭐 엄마다 문 열어줘. 형 문 열어줘. 뭐 이딴 소리로 홀리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내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 거지. 암튼 그 인원들은 한 2달간 근무 열흘에 대대장한테 불려가서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이 찬송가 불러주시고 기도해주고 그랬다. 아마 평생 못 잊을 기억이고 나는 그나마 안 무서운데 나머지 넷은 어떤 경험이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 4번째 이야기. 쌀을 먹는 귀신. 대학교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방에 있어서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산이라고 하기에는 낮고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애매한 산들입니다. 그런 산 속에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명한 폐가라서 선배들과 교수님들도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저와 친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선배들이 혹시라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생길 일을 대비해서 남자 동기를 한 명 더 꼬셔서 가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동기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해서 둘이서 폐가로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가 났었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하필이면 그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폐가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사실 면허 딴 지 2개월 된 친구의 운전 실력이 더 무서웠습니다. 여하튼 언덕을 조금 오르다 보니 폐가가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도 없고 낡은 마루만 보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 놓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거미줄이 사방에 있는 걸로 보아 사람들이 왔다 간 흔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이 넓기는 했는데 가구도 뭐도 없으니까 조금 허무했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친구랑 몇 마디 나누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확 꺼졌습니다. 저희는 순간 당황해서 재빨리 부둥켜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놀란 마음에 1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구석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랑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는 걸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순간 저희는 너무 깜짝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쌀 단지 같은 걸 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거의 구르는 것처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여자가 저희를 찌려봤기 때문이죠. 저희는 그대로 차로 지킨 기숙사에 냅다 뛰어 들어갔습니다. 너무 뛰고 놀랐기 때문일까요?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안심한 저희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옆에서 단지 안에서 쌀을 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게 쉬는 숨소리가 제 귓가에 바로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지만 소리의 정체를 궁금해서 용기를 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 괴롭히던 소리 또한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같이 갔었던 친구의 방으로 갔습니다. 제 맞은편이라 바로 문을 열면 나오는데 친구가 울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천장에 붙어 있었어. 그런데 눈이 없었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내 볼에 닿는 느낌이 너무 찝찝해. 그 여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한테 손을 뻗는데 손톱도 하나도 없었고 손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살 사이로 뼈가 보이고 너무 무서워. 어떡해. 우리 괜히 갔나봐. 친구의 말을 듣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에서 저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방에서 나오는데 저희를 보고 하얗게 질리며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그 친구의 살기 어린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면서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는 갑자기 저희 둘의 손을 잡고 끌고 어디로 향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친구는 저희를 확 돌아보며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달고 왔어? 저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친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데 친구가 저희 팔목을 꽉 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팔목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고 있었지만 저희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가 잡고 있는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한 곳은 점집이었습니다.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젊은 여자분이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엄청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의식 같은 걸 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정도 굿이라고 생각되는 의식을 하고 저희에게 쌀을 2움큼 정도 먹이고 손톱이랑 조금 잘라서 태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대로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데려간 친구는 이제는 괜찮다며 푹 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긴장이 풀려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었지만 친구가 해준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쌀 먹는 영은 잘 먹을 수 있게 절대 방해하지 마.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워낙 잘 웃고 착하고 밝은 친구라서 그때 친구가 지었던 질린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번째 이야기. 사람 죽는 저수지. 전라북도 익산군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지금은 고향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되어 지명이나 이름도 가물가물하죠. 아무튼 벼농사를 짓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인지 저수지가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고 어릴 적에는 동네 고만고만한 어린애들의 전용 수영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께서 유독 한 저수지에는 접근을 막으셨죠. 이유는 물길이 열리면 주변 사람이 죽는다입니다.
무슨 이유는지는 몰라도 제가 살았던 동네와는 거리가 좀 있었는데 우연히 그 저수지 옆을 지나다가 그 물길이 열리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빠른 속도로 어떤 방향을 향하여 수면 위에 자국이 일직선으로 쭉 생기는 현상. 잔잔한 물 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니만큼 멀리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했고요. 어린 마음에도 들었던 말도 있던 터라 조그만 놈이 혀를 차게 되죠. 누가 또 가겠고만. 아마 물고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물고기 한두 번 잡아본 것도 아니고 낚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기가 그렇게 긴 거리를 수면 바로 밑에서 헤엄치지는 않습니다. 비가 온다거나 날이 무지하게 덥다거나 산란철이거나 하면 오히려 제자리에서 튀어오르기 등의 행동을 하지만 말이죠. 여튼 대략 50에서 100m 이상 쭉 이어지는 듯 싶었고요. 그 외 별다른 추가 현상은 없었고 쭉 이어지는 듯 싶더니 물속으로 잠수를 한 건지 저수지의 중간 넘어가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그 동네 분이 돌아가셨죠.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물길이 열리는 걸 누가 봤다면 또 한 분 가시겠구나 하는 그 정도였죠. 6번째 이야기. 지붕에서 나는 소리. 하는 일이 그래서인지 항상 근무하는 곳은 샌드위치 판넬로 된 공장 스타일의 회사였고 지금 제가 공장을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샌드위치 판넬로 된 공장. 암튼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죠. 날씨가 어두컴컴하거나 왠지 뭔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와는 완전 딴판으로 아마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때쯤인 걸로 기억이 나네요. 반팔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암튼 밥을 배달해주는 식당에서 점심밥을 가져와서 식탁에 쭉 깔고 밥을 한두 숟가락 뜨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식탁 바로 위 지붕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나더군요. 아마 대여섯 걸음 정도 걸었던 것 같더군요. 지붕 공사할 때 사람이 걸어다니면 누가 지붕에서 걸어가는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 딱 그 정도의 발걸음. 사장 포함해서 5명 정도가 밥을 먹다가 이거 뭐야? 하고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는 그 짧은 순간 소리도 사라졌지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문도 열어놓은 상태였고 식탁과 문과의 거리는 불과 2에서 3m. 잽싸게 뛰어나가면서 어떤 새끼야? 하고 궁시렁거리면서 지붕을 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요. 바람이 심해서 건물이 흔들리는 상황도 아니었네요. 7번째 이야기. 영적으로 민감한 엄마와 살면서 귀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희 엄마가 원래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얘기를 듣자니 잡신도 많이 들리셨고 굿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기가 약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기가 센 줄 알았어요. 엄마나 언니는 가위도 많이 눌리고 악몽도 자주 꾸는데 저는 그런 것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사가고 나서 고등학교를 적응하고 있던 무렵에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자매가 2명, 어린 남동생 1명, 엄마와 아빠 이렇게 5명이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방에 노크를 하시는 건 아빠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밤중에 저희들이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잠에서 깨버려 아빠인가 해서 급하게 스탠드를 켜고 문을 열었는데 부엌은 온통 깜깜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 온 집안 불을 다 켜고 돌아다녀 봤는데 누가 나온 것 같지도 않아서 순간 머리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추스렸어요. 내가 잠결에 잘못 들은 거다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이상한 기척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성분이라면 꼭 한번 느껴봤을 누군가 내 뒤를 몰래 따라오고 있다는 그런 기척이요. 그게 한두 번이면 과민 반응이라 넘어가겠는데 야자 끝나고 돌아오는 어두운 길에는 언제나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왠지 내가 돌아보는 순간 그 사람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을 거라는 느낌. 그것 때문에 저는 무서워서 등이 식은땀으로 젖어가는데도 돌아볼 엄두가 안 났어요. 언제나 집에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다며 자기 최면을 걸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앞에서 그런 기척이 들기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했어요. 이제는 아파트 내부 현관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내 뒤에 있다. 누군가 내 뒤에 서 있어.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워서 손가락이 떨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들어가지 못해서 저는 결국 집에 있을 언니에게 연락해서 제발 데리러 나와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날 언니가 데리러 나오자 기척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수십 번 자기 최면을 걸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때 누군가 제 뒤를 습격했어요. 아직도 형체가 또렷하게 기억나요. 그렇게 절 쫓아다니던 뭔가가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감촉이 드는 마당에도 뒤를 돌아보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내 어깨를 찔렀어. 지금 피가 흘러 바닥을 적시고 있어. 마치 분수처럼 퍼지는 소리가 나고 있어. 촉감 외의 모든 감각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피를 흘리는 환상을 보면서도 멀쩡히 걸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차마 내가 본 것에 대해 현실화시키면 거기서 끝일 것 같은 두려움에 끝까지 내가 본 건 환상이야 난 다치지 않았어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중얼거리고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모자를 쓴 그 남자는 매일매일 야자를 하고 돌아오는 저를 뒤에서 찔렀어요. 꼭 그 지점에서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리게 갔어요. 절대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정신병자 취급받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면서 현실화시키지 않고 있었거든요. 전 그것을 본 이후로는 내가 보기 시작한 모든 것에 대해 현실화시키지 않고 단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보게 되는 망상이라고 최면을 걸었어요.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차라리 빨리 상담을 할 걸. 그 남자는 처음에는 거리, 그 다음은 저희 아파트 현관, 또 그 다음은 현관에서 더 가까이 와서 계단에서 계속 내 눈에 보이면서 수시로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결국 그 남자는 집에 들어왔어요. 이건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가 집으로 침입했던 이후로는 다른 것들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젖어 있는 여자 한 명이었어요. 머리에서 물기가 떨어지곤 했었는데 언제나 저희 집 베란다에 음습하게 서 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매일 밤마다 보면서 있으려니까 점점 기력도 없어지고 멘탈이 피폐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심했던 게 고3이었던 것 같아요. 집까지 쫓아오는 그 남자를 잊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친구에게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부탁해야 했어요. 만약 친구가 없으면 언니한테 부탁했고요. 그 남자가 점점 저에게 주는 영향력이 커져갔어요. 여전히 집 앞에서 찌르고 또 찌르고 자고 있는데 눈을 뜨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점점 더 저에게 가까이 왔어요. 어떤 때는 노크를 하기도 했지만 가장 저를 미치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전 그때 한계였어요. 이젠 저게 내 스트레스의 산물이 아닌 것 같다고 확신하고 처음으로 언니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얘기하는 걸 듣고 언니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엄마에게 협조를 구했어요. 엄마에게 나를 지켜보던 그 남자. 그리고 밤마다 저희 집 베란다에 서 있던 물에 젖은 여자. 저희 교실에 붙어 있던 파란 얼굴의 아이들까지. 정말 제가 본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때 말해줬어요. 물에 젖은 여자는 나도 봤어. 저는 그제서야 내가 본 게 정말로 나만의 환상이 아니었던 거구나 했어요. 내가 본 건 축축하게 젖은 머리 하나가 밤중에 방 안을 굴러다니는 거였어. 그때 받은 소름 돋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가 자는 도중에 도르륵 하는 소리가 나서 보았더니 물에 젖어 반질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진 무언가가 방 한가운데를 돌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것에는 이 꼴이 있었던 거였는지 다행히 무시하고 자는 게 가능했었다고 해요. 그 이후 엄마는 저를 데리고 큰 절로 갔어요. 거기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불상과 그림마다 절을 올리고 왔어요. 저는 믿지는 않으면서도 진짜 간절하게 빌었어요. 제발 그 남자를 없애달라고. 매일 매시간 붉은 팥과 찹쌀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든 형체들이 기적처럼 사라졌어요. 저는 사라졌는데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그 집을 나왔고 그 남자는 이제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자도 아이도 남자도 제 눈에 안 보인답니다. 나중에 엄마가 유명한 점집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점쟁이 분께서는 딸이 그림이나 손재주가 좋지 않냐고 물어봤대요. 실제로 취미 삼아 그림을 그렸기에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렇게 시꺼먼 것들은 잡귀라고 복이 있는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해를 가한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엔 복이 어깨에 있어
그렇게 끈질기게 어깨를 찔러댄 거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서부터 대학 새내기 시절까지 그 남자 때문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여덟 번째 이야기, 중독. 가려운 곳을 긁는 행위가 체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이것은 당신이 몸을 긁을 때 단순히 가려움을 해소할 뿐 아니라 쾌감을 느낀다는 의미가 된다.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특히 증상이 심각한 사람들도 있다. 크레이그는 심한 가려움을 느꼈다. 그의 짧은 손톱이 그 끔찍한 감각의 근원을 찾아 피부 밑을 절박하게 파고들었다. 극적극적 너무 기분 좋아. 그의 손톱은 자신의 피부를 뚫었다.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아직 원하는 곳에 닿지 못했다. 극적극적. 도파민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크레이그에게 안도감과 만족감이 찾아왔지만 그를 멈추기에는 한참 부족했다. 아니, 그는 긁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피부가 다 벗겨져서 근육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가려움은 심해져만 갔다. 이제 크레이그는 손가락이 닿는 곳에 드러난 하얀 물체를 볼 수 있었다. 돌이킬 수도 없다. 너무도 가려웠다. 그는 근육 아래에 숨어있는 하얀 것을 긁어야만 했다. 그의 손끝이 마침내 넙다리뼈의 표면에 도달했다. 가려움은 가셨고 크레이그는 해방감에 차서 심호흡을 했다. 너무도 기분이 좋았다. 그는 어떤 고통도 없이 가려운 곳을 긁는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크레이그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안구 뒤에서 또 다른 가려움이 느껴졌다. 묶여있던 그의 희생자는 피칠갑을 하고 있는 손이 얼굴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경련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가려운 곳을 긁어야만 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스토킹. 고향 친구에게 들은 경험담을 풀어볼까 합니다. 여자인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고교 졸업 후 21살 때쯤 군대 가기 전에 다른 친구들과 여럿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밤에 술 한잔하면서 서로 무서운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저희 고향은 경북의 작은 동네입니다. H양은 딱히 특별할 것도 없이 지극히 평범한 친구였어요. 다만 어떤 아저씨와 자주 마주친다는 것 하나만 빼고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린다던가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봉지를 까던가 혹은 그냥 걷다가 문득 뒤돌아보게 되는 경우 다들 있으시잖아요. H양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뒤돌아볼 때 가끔씩 어떤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냥 무뚝뚝하게 생긴 평범한 아저씨라고 했는데 뒤를 볼 때면 몇 걸음 뒤에서 그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자기 갈 길을 가더래요. 항상 마주치는 게 아니고 두어 달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씩 마주치는 아저씨였는데 그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뒤돌아보면 눈이 마주치고 눈이 마주치면 그냥 갈 길을 가더랍니다. 그런데 느낌이 스토킹이나 범죄자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눈 마주친 그런 느낌이라 처음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 큰 동네도 아니라 여러 번 마주친 것도 그닥 신경 쓰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아저씨와 마주치게 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석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심부름하러 나갔을 때 한 번 마주치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건 고2 때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 아저씨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고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상담을 해봤다고 해요. 친구들은 그렇게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면 사람 많은 데서 마주칠 때 인사나 해봐라 라고들 했는데 H양의 말하길 이 아저씨는 그냥 걷다가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꼭 뒤돌아볼 때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주쳤을 때는 뭔가 말을 걸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이상하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게 된다고 하고 마주치면 말을 걸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냥 언제나 무방비 상태에서 뒤를 볼 때 눈이 마주치고 고개를 돌려 자기 갈 길을 가는 아저씨를 잠깐 동안 멍하니 쳐다보다가 또 마주쳤네. 이 생각만 든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담을 21살 때 처음 듣고는 그냥 별로 무섭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도 그게 뭐냐는 반응이었지만 대학 가서도 몇 번 봤다는 말에 수호령 같은 게 아닐까, 스토커 귀신 같은 게 아닐까, 진짜 사람인데 스토커면 대박이겠다 등등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후에 서울 경기권에 사는 친구들이 한번 모이게 된 자리에 H양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들었던 경험담이 생각이 나서 그 아저씨는 아직도 따라다니냐며 농담조로 물어봤는데 H양이 그때보단 좀 더 심각한 분위기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뒤로도 1년에 대여섯 번은 꾸준히 보면서 살았는데 항상 눈이 마주치면 가버리던 그 아저씨가 딱 2번 눈을 피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방학 때 고향에서 지내다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한번 마주쳤는데 그때는 그냥 가버리고 집 근처쯤에 갔을 때 또 뒤를 보니 그 아저씨가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아저씨가 눈이 마주쳤는데 눈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계속 마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H양도 긴장을 해서 눈을 피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몇십 초 정도 서로 눈을 마주친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겁이 덜컥 나서 집으로 뛰어갔는데 그 다음 날에 H양의 집 앞에 있는 시장에 큰 불이 나서 시장 전체가 다 타고 H양의 집까지 불이 붙었지만 다행히 전수하지는 않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에 또 뒤돌아보다가 마주쳤는데 이번에도 눈을 마주친 채로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H양도 바로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얼른 고개를 돌려 갈 길을 갔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후에 H양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H양은 그 아저씨가 자신의 주변에 해를 끼치는 건지 위험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자신에게 직접 피해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으니 앞으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30대 중반이 되었고 H양도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는 종종 모임을 가졌는데 저는 가끔 생각이 나면 그 뒤에 서 있는 아저씨는 아직 따라다니냐고 묻곤 합니다. 그 아저씨는 아직도 H양을 따라다니는 듯 하더군요. 그 아저씨가 다시 눈을 피하지 않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10번째 이야기, 딸이 엄마에게 전하는 말. 엄마, 예전에 내가 엄마랑 싸우고 한동안 연락 안 했을 때 기억나? 그때 있잖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됐다고. 있지. 엄마 딸 김혜정은 그때 죽었어. 그것도 내가 죽였다. 놀랐지? 장난치는 거 아닌데. 장난 같아 보여. 한 20년 된 나. 우연히 지갑을 하나 주웠거든. 돈만 빼고 버렸으면 됐는데. 그냥 궁금하잖아.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몰래 본다는 게 생각보다 짜릿하거든. 그렇다고 별게 있었던 건 아니고. 현금 몇만 원, 영수증, 학생증, 남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 정도. 근데 또 그게 보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 지갑 너머로 보이는 이 아이는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야. 처음엔 호기심이었어. 그냥 학교 앞에 가서 무작정 기다렸지. 근데 혜정이는 사진 비리 좀 심하더라. 남자친구 보고 알아봤지 뭐야. 남자친구가 완전 내 이상형처럼 생겨서 첫눈에 보고 반했었거든. 아무튼 며칠 좀 지켜봤는데 말이야. 혜정이는 정말 부러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 내가 원하는 학교의 학과, 잘생긴 남자친구, 화목한 가정과 유복한 경제 사정. 근데 그때 내가 좀 힘들었거든. 나는 늘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 있잖아. 나는 고아야. 부모 얼굴도 모르고 고아원에선 학대도 당했었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뛰쳐나왔을 때 처음 훔친 게 혜정이 지갑이었어. 주웠다고 그랬었나? 어쨌든 말야. 그때 훔친 돈도 다 쓰고 정말 배고팠는데 문득 지갑이 정말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지더라고. 나는 연기자가 꿈이었어. TV에 나오는 이쁜 배우들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혜정이를 연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신기했던 게 우리 둘이 생긴 게 누가 봐도 헷갈려 할 정도로 비슷했거든. 머리 스타일이나 피부 상태, 그런 것은 달라도
눈매, 입, 그리고 코나 체형은 진짜 비슷했어. 이런 게 운명인가 싶더라. 그리고 혜정이는 지금 자기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그냥 김혜정을 하기로 했어. 생활 패턴이나 습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같은 것은 매일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걸로 됐는데 얘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알아내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왜 그때 있잖아 그때 엄마한테 엄청 화내는 문자 보냈을 때 그거 실은 내가 보낸 거였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 한 사람의 일생을 전부 듣는 건 딱 일주일이면 충분했어. 아니,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고자 한다면 훨씬 더 적게 걸리겠다. 혜정이가 내 계획을 눈치챘는지 뭔가 자꾸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실이랑 다른 말을 할 때마다 손톱을 뽑았어. 3개 정도 뽑고 나니까 그 뒤로 사실만 말하는 것 같더라. 나중에 손톱은 다 뽑아버렸어. 그 고통에 가득 찬 혜정이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더라. 그리고 혜정이는 죽었어. 내가 죽였다고 해야 하나. 근데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이를 뽑으면 그렇게 피가 많이 나는지 몰랐거든. 내가 치과 의사도 아니고 말이야. 자고 일어나니까 차가운 게 죽은 것 같더라고. 그때 정말 죽은 건지 기절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여야 했으니까. 김혜정이 2명인 건 이상하잖아. 자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래도 참 보람이 있었어. 아마 지금쯤이면 혜정이는 대서양과 태평양 바다에 골고루 퍼졌을 거야. 엄마 왜 울어? 나 결혼할 때도 안 울었으면서. 왜 울고 그래 바보같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어제랑 오늘이랑 왜 누구한테 말하려고. 근데 엄마는 치매 걸렸잖아. 아무도 안 믿을걸. 어머 내 정신 좀 봐. 밥 다 됐겠다. 기다려. 딸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오늘 반찬은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이야. 근데 실은 나 장조림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맛있게 먹을게. 엄마 사랑해. 아무튼 갑자기 없던 약속들이 쏟아져 나오며 그날 야근은 없었습니다.